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전남대학교 김일태 교수님을 이제 좌장으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주제로 부산대학교의 이근재 교수님이 첫 번째 발표, 그 다음에 미완의 국가균형 발전, 완성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경상대학교 송부용 교수님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지역경제학과대전 세종연구원의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마련해 주신 정재동 원장님, 박종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중요한 이근재 교수님, 또 송병 목사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경 김포대학교 교수님이고 차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님 모셨고요. 김봉은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순 경상대학 신당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옛날 아마 송정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그 충남 도청 시절에 그렇죠. 충남 도청 시절에 이때는 대전연구원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 정책 박람회 세션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이제 원장님하고 저희 한국지역경제학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아마 그런 협약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대전 세종연구원 새로운 필수하는 공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로서도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오늘 발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수분자가 네 분 계신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신 분들이 이근재 교수님의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20분 당에 25분을 안 등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좀 시작을 해주십시오. 저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이근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그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또 학자들은 또 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국가 균형 발전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분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이위권 도시, 이위권 도시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위권 도시의 성장을 위한 정책의 함의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당히 서울 수도권 중심의 1급 경제체제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제체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7년을 기점으로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게 그전에는 이 수도권 이윤인데요. 이 밑에 게 49점 이전까지는 0.1%포인트 증가하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7년을 기점으로 보면 단 1년 사이 0.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에서 19년 사이 또 0.2%포인트 증가했어요. 0.1%포인트 증가할 때 몇 년 걸렸던 것이
17년을 넘으면서부터 1년에 0.2%포인트 증가하고 지금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점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거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제가 추후 연구에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중심의 경제 체제가 굉장히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GDP 기준으로도 보면 요게 이제 수도권인데 요때도 50%를 2015년에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이 17년 여기에서도 또다시 조금 가팔라지려고 하는 뭔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더 가팔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저도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GDP 데이터는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트렌드가 어떻게 빨리 급변하게 바뀌는가는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급 중심 경제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면 2위권 도시들의 성장 기여도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2위권 도시들의 성장을 좀 더 강화시켜야만 국가 경제 전체가 활력을 얻고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2위권 도시들에 대한 중요성 이것들을 이제 점차 리포트하기 시작하거든요. 201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2위권 도시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맨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일급 중심의 일급 중심의 경제 체제가 과연 국가 경제 성장에 유리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렇지 않다. 2위권 도시, 2위 도시가 일급 중심의 경제 체제는 경제 성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1급 중심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2위 도시들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성장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함의를 얻기 위해서 2위 도시의 그 성장 결정, 인구 성장률입니다. 결정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위 도시와의 거리와 그러니까 서울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 그게 이제 인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약 126개국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성장률 가지고 이 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인구 데이터를 충분히 최근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데요. 어쨌든 미국도 한 1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수위 도시하고 그 다음에 2위 도시 간의 거리가 2위 도시 인구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U자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U자. 그러니까 수위 도시와 가까우면 인구 성장이 높고 수위 도시와 거리가 멀어지면 인구 성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크리티컬한 지점을 넘어가면 다시 인구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수위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제2도시의 인구 성장률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수위 도시 거리에 따른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함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수위 도시에 따라서 이렇게 인구가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위 도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어떤 경제권,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넘어서면 새로운 경제 권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2위 도시의 경제 권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결국은 2위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기의 경제 권력을 확장해야 되고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요. 또는 그러나 지리적으로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권력을 확장하더라도 서울은 양사방이 다 권력이 되잖아요. 부산은 3면만 권력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인근 지역의 국제적인 경제 권력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략이 바로 이런 이 연구에서의 중요한 함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118개의 도시, 제2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성장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부3위 2권 도시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요. 이미 이제 사실은 제가 전체 발표할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고도의 방법론을 쓴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자 먼저 첫 번째 수의도시와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의 관계는 어떻나? 당연히 시장주의자들은 지역도 공간도 시장 질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의 경제가 커지면 모일 것이고 직접 불경제가 커지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분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인위적인 분산 정책을 쓰면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이고요. 또 주장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게 되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 선수를 잘 육성해야 되지, 즉 수의도시라고 하는 것을 잘 육성해야 되는 것이지, 수의도시 그래야만 다른 국가의 수의도시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분산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역량을 분산시키면 국가가 이 세계화된 이런 시대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수의도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정을 하죠. 경제 성장의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집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초기에는 그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 초기에는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었으면 대부분 불경제가 굉장히 과잉으로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이동에 따른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과잉 집적이 집중된다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 크루만의 경우에는 이 집중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4가지 스타일라이즈 팩터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요인, 즉 중앙집권적인 국가일수록 단일형 국가일수록 연방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일형 국가나 중앙집권형이 굉장히 강한 국가일수록 과도한 수입 도시 집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인 요인 말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과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집중은 경제적 효율성을 초과하는 집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핸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기하기를 수의도시 집중이 최적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초기까지는 수의도시 집중이 증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수의도시 집중이 낮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적의 수준은 정치, 문화, 제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요. 실증 연구들이죠. 그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되겠습니다. 어떤
주장도 보여주지 않는다. 초기는 작품들은 수위도시 집중하고 경제성장과 U자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네 최근에 또 그렇지 않다. 불분명하다.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정분석 결과는 대체로 조금은 혼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연구는 이 바로스 알라이 마틴의 이 수렴 방정식, 성장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126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위도시 집중도하고 이제 성장률 약 17년간의 성장률 간의 관계를 이제 제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평균 성장률이 되고요. 17년간 오늘 제가 두 기간을 2000년에서 17년 사이, 10년 사이, 그 다음에 17년 요 두 구간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여기 이제 초기의 1인당 GDP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베타는 수렴 속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수렴 그 속도의 배수값이 되고요. 요 델타가 이제 이게 프라이머시라고 해서 수위도시 집중도 봐야 됩니다. 2000년의 그냥 가장 초기였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서로 코젠 이펙트 효과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초기 연도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초기 연도에 2000년의 그 수위도시 집중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수위도시 집중도는 제가 두 가지로 썼는데 하나는 전체 인구 대비 국가 전체 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중을 썼고요. 또 하나는 2위 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 집중.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율을 썼습니다. 그 외 통계 변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여기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분명하진 않고요. 실정 분석 결과는 보면요. 여기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약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종속 변수죠. 이게 프라이머시 1위가 이제 여기에 요 제곱항은 이 집중도의 제곱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U자의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결과는 전체 도시, 전체 국가 전체의 인구 대비 수위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대체로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모양인데요. 이때의 수위도시는 2도시 대비 수위도시입니다. 그러니까 2도시 대비 수위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훨씬 더 일극 중심인가를 앞의 지표보다는 이 지표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 말은 이 지표가 훨씬 더 수위도시 집중, 일극 중심 체제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더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2차 항이 마이너스이면서도 뚜렷하게 그 부의 관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런 관계가 역일자의 관계가 존재한다든지. 그런데 1차 항이 이제 상당히 그 비유적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증가했다가 감소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수위도시 일극 중심의 그 경제체제는 성장률에 좋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더 재밌는 것은 2000년에서 10년 사이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이게 개수값이 낮고 개수값도 더 적고 그 다음에 이 유의성도 상당히 좀 10%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R스퀘어 값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 17년 늘리니까 장기로 하니까 이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은 느리지만 수위도시의 집중이 단기간에는 느리게 변화되지만 그 기간이 길게 고려해보면 그 효과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도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극 중심을 대하는 2위권 도시들 잘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위권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떤 성장률 결정 요인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위도시와 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2도시 인구 성장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 전체 인구 성장이 높을 때 당연히 이도시 인구 성장이 높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인구 결정 요인들을 지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책자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도시 인구 성장 10년간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이거는 국가 전체 성장률, 이건 도시화 증가율, 그다음 1위 도시 증가율, 그다음에 초기 연도의 GDP, 그다음에 디스턴스, 이제 수위 도시와 이익권 도시의 거리. 요거는 저희가 직접 구했습니다. 위도하고 경도를 다 찾아갖고 구했고요. 그래서 요 제곱한 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선형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1위와 3위 도시 간의 거리. 이거는 왜냐하면 2위 도시가 3위 도시하고도 경쟁을 하고 1위 도시하고도 경쟁하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다 넣었습니다. 그 수출 증가율도 넣고 그 국토 면적도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변수를 보면 여기가 그리고 굉장히 계속값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로버스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보면은 전형적인 그 U자 형태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위 도시하고 각각 그래서 이것이 요거는 조금 전에는 1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요. 100여 개 국가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관계를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여기가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시군입니다. 시군 데이터인데 95년에서 2018년 사이 인구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여기 보시면 여기도 U자의 모습이 거슬 나타나죠. 약간 U자보라기보다는 L자형에 가까운 U자.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우면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변화되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 U자의 형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 즉 U자의 최고 밑에 되는 지점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재미삼아 해본 건데 이게 똥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모형 4의 경우에는 300km가 인구 성장의 최저가 된다. 그럼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즉 서울 수위 도시의 경제적 영향력이 거의 300km 가면 상당히 이제 사그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 넘어가면 새로운 경제 권력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300km 정도 되면 서울하고 아마 대구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최근에 대구가 상당히 어렵죠. 대구도 부산도. 만약 이렇게 되면 부산도 상당히 이게 진실이라면 부산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최저점이 IT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되면 이 영역이 제 생각에 더 확장돼서 이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컨시티 블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슬픈 스토리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안에는 제가 보고서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보고서에서 넣는 요번에 할 때 그 내용들을 한국, 일본, 미국이 이 제가 발견한 거고 어떻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수위 도시와 거리가 상당히 이 인구 2위 도시의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이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이 임계점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2위 도시의 성장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 28개 국가들을 좀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건 제 연구가 아니고 유럽의 그 EU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좀 재정리한 거고 그게 제가 함의를 조금 더 추가를 했는 것들입니다. 6개 종류의 국가를 나눴는데요. 핵심은 이
단역과냐 아니면 지방형이냐 연방형이냐 그리고 분권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권 도시의 성장에서 유럽에서는 분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분권이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 생산성이라 되어 있고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이 수위 도시의 집중하고 경쟁 성장률 간의 관계도 살펴봤다시피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잖아요. 실제 유럽의 사례에서도 이런 나타난다는 거죠. 분권이 성장이 또 좋아진다는 거죠. 정의관계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EU의 책자에서는 이권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혁신 역량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빨간 색깔은 수위 도시들이고요. 이 파란 색깔은 이권 도시들입니다. 어쨌든 이게 혁신 역량이 그러니까 혁신 특허 출원수가 100만 특허 출원수가 클수록 인구 1인당 이 노동 생산성이 1인당 GDP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처럼 여기 재미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권 도시입니다. 이권 도시들이 수도권보다 잘하는 국가가 많아요. 그래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특허가 수도권 여기 30 몇 개국인데 118개 도시 중에 30 몇 개의 도시가 수도보다 더 잘하는 도시들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 이거 인적 자본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의 관계가 있고 근데 빨간 색깔이 주로 수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시가 성장하려면 인적 자본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수위 도시보다도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위 도시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서비스나 지식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정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빨간 색깔이 이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접근성 이것도 이렇게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접근성이 더 좋은 거는 14개 도시가 수위 도시보다 높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론을 내면 이 요약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시간 관계상 이제 정책적 시사점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 성장 정책은 결국은 정책적 배려라기보다는 국가의 반드시 성장하는 전략 차원에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이것을 전략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성장 전략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 항공적인 인적 자본 생성들 이것들이 다 뚜렷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이것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을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좀 처리해서 수도권 집중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권의 강화, 분권이 될수록 성장률이 높다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무작정 분권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재정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수위 도시와의 거리의 제약성 극복을 위한 과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의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한 차별화된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권력을 2위권 도시들에 있어서 경제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야 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후쿠오카나 큐슈 지역이 옆에 있으니까 그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항공적 건설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부산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산 말고도 이렇게 다른 도시에도 접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태 교수님께서
제목을 보시면 미완성 교양국 아니냐, 뭐 예술적 감각이 2022년 첫 달부터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양 발전 이거는 영원한 과제이고 우리 그 뜻이기도 한데, 뭐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은 교양 발전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제가 그 지역의 지역 지방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 교양 발전과 베이싱을 좀 해오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나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우리 이근성 발표 중에 2위권 도시 하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부산 다음으로 2위권 도시는 인천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를 좀 바꿔야만 부산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제 요즘 거리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러니까 수도를 이제 신행정수도를 옮겨보자 할 때 아주 그 생소한 목소리 중에 하나가 수도를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적어도 자동차 거리로 4시간 정도는 이격이 돼야만 분산 효과가 있는데 3시간 이내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만약에 한다면은 저도 뭐 지역 신문에다 이제 칼럼도 글 쓰고 왔는데 그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그 대선도 하기 전에 내일신문 그 장명구 그때는 주필이었고 지금 이야기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내일신문에. 그분 그 칼럼 보니까 4시간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가지고 칼럼을 써가지고 그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잘 됐습니다. 올해 벽두에 시작하고 첫날 3일날 열렸는데 3일날 뉴스를 보니까 용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면은 울산 남구 아파트하고 전남 고흥의 아파트를 1,500세대를 살 수가 있다. 1,500가구. 그런 이제 뉴스가 첫날 3일날 뉴스가 이제 쫙 들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이 비대면 사회 지식 기반화가 전국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무슨 경쟁 관계나 주거난이 없는데도 막 인위적으로 부동산 복덕방에서 계속 올려요. 올리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시장 질서하고 전혀 터무니없게 오른다. 또 막 수도권에서 무슨 돈을 가져와서 뭐 투기꾼들이 설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좀 있어줘야만 지역도 이렇게 좀 부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수도권하고 좀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비판적 관점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균형 발전은 참 힘들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수도권이라고 제가 좀 전에 그 회의 세미나 하기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했는데 지금은 대전, 충남, 북, 세종까지는 신수도권입니다. 이게 신수도권으로 경제력이나 인구나 모든 면을 계량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잡아봐도 이 발전 속도나 질과 양에서 엄청나게 비례화되는 게 신수도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곳도 신수도권에 해당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미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완성 전략으로 가져가보자 하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그 짧은 5년 동안에 기획하고
거의 기획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는 디자인만. 디자인은 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디자인을 실제 무슨 뭐 이렇게 뭐 3D로 하든지 무슨 뭐 하든지 뭘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인 그렇게 거의 드로잉만 해놓고 실천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완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차기 정부에서는 또 차기 정부가 만약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 완전히 이제 완성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론 뭐 실제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쭉 해가지고 무슨 농어촌 개발, 지역 개발, 불균형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공간 개발에 주로 이제 개발론자들, 산업화 시기의 말기에 개발론자들이 해가지고 공간 개발에 주안을 두고 여기는 특정 공간을 집중화해야 된다. 어브앤 버스포크로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왔죠. 아까 이건재 교수님 모두에 말씀드린 시장경제질사에서 시장에 내버려두면은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획경제주의 때는 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개발에 적극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균형 전략이 많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건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 최근에 그 지역 개발과 관련한 상황을 보면은 여기 학습 이론, 산업 집적 이론, 그리고 클러스터 이론, 요게 1900년대 초부터 이렇게 해온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이론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게 여기 있는 지역 혁신 체제 RIS라는 거고, 이 RIS 그러니까 지역 혁신이 서메이션이 돼가지고 쭉 총합이 국가 혁신으로 온다, NIS로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가 참정부가 처음에 시도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가장 근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혁신 시스템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한 혁신 분야가 연구개발, 기술개발, 생산경영, 이제 산업 쪽의 혁신 시스템입니다만 혁신 주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나 기능들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나아갈 때 혁신이 일어난다 하는 게 혁신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 시스템이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와 같은 링크하고 혁신 주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하느냐,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잘 돌아가야만 지역혁신, 산업혁신, 그것의 종합이 국가혁신으로 나간다 하는 말씀을 다 아시지만 강조해 봅니다. 지식 기반 시대 초기의 지역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나 뭐 거점 도시를 강조를 하지만 점차 이 거점 도시나 지역이 중요시되면서 국가가 해체되고 지방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방이 중심이 된다 하는 그게 강조된 게 MB 정부가 해가지고 강력권을 설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권이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그 4년 만에 13년부터 또 이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사라지고 강력권이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뭐 메가시티스 하면서 강력권이 다시 강조되는데, 이러한 배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계속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메워볼까, 균형화 시켜볼까 하는 여러 가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는 개념 없이 하는 그런 논란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하고 지방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했는데 이게 그 고전적 방법으로 동질적인 지역이나 결절 지역이나 계획 지역이나 하는 의미로 이 지역을 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중앙 수도권에 대비한 지역으로 이렇게 90년대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의 기초는 뭐 다 아시다시피 불균형과 균형 다 있는데 보통 이 저개발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 못 사는 나라에서 개발도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쭉 경험적으로 보면 불균형 개발 전략이 상당히 경제 성장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발전이 더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같습니다. 근데 이 불균형 발전론자들이 허시먼이나 뭐 이런 미르달 같은 경우에도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 넋이라는 사람은 분배 위주로 해가 균형 성장을 해야만 초기에는 좀 아주 늦은 쪽으로 성장을 하지만 나중에 크게 됐을 때 파이는 오히려 발전을 그 크게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래서 균형 발전론은 넋이가 주장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개도국인 또 뭐 인도나 브라질 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불균형 전략을 가지고 좀 심화시키는, 한 20년 전에 중국의 그 상해 밑에 그 양산항 가면은 부산항, 신항처럼 광양항처럼 큰 항만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왕복 53km 되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1조 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불과 20년 전에. 그걸 다 이제 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물자나 이런 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을 하지 않고 그냥 끌어다 쓰니까 그때 당시 가니까 6,700억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싸게 저렴하게 또 그걸 또 3년 만에 완공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단적으로 보면 불균형 발전의 장점인 면도 있다. 반면에 이 균형 발전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의사결정부터 기획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예산 조달까지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야 한다. 옛날에 우리 이제 균형 발전 초기에 2003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골프장 하나를 짓는데 인허가 도장을 한 800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 노 대통령이 그때 지시를 했었어. 정말 이게 맞는지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진짜 맞는 거라고. 그만큼 이게 많은 그게 일종의 규제라기보다는 핵심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걸르는 단계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동상 몇 개만 가지고 축축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균형과 불균형의 발전 전략은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그러다 이렇게 섣불리 진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보다는 질 면에서는 그래도 균형 발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균형 발전, 우리나라 균형 발전 전략을 이거는 뭐 스토리텔링처럼 쭉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불균형 발전 성장 이론에 얘가 60년,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공업, 중화공업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산업화하고 분배 미스를 내가지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니까 그 산업화의 그늘 지우기가 중앙집권, 불균형 성장, 분배 왜곡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민주주의 그리고 욕구 불만이 많이 분출됐죠.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됐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 민주화가 96년이면 그거보다 2년 전인 94년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뭐 법률이나 그런 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중앙정부 산하에서. 그래서 요게 됐는데 결국에는 요 중앙 집권이나 불균형 성장 혹은 분배 왜곡 이 세 개의 산업화의 그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세 개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그 외환위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수단으로 이제 도입을 한 게 첫 번째가 강한 분권을 하자. 두 번째 국영기업이나 이런 걸 갖다 민영화하자. 그 다음에 대폭 규제를 완화하자. 이러한 세 개를 가지고 외환 위기를 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그 가운데가 하나가 99년 초에 1월 달에 제정한 산업발전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98년 말에 제정한 게 벤처기업 투자와 육성에 관한 법률인가 그런 걸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산업발전법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탑다운 방식 중앙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99년 1월 달에 산업발전법을 해내서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바텀업식으로 지역에서 기획을 하고 지역에서 계획을 하고 지역에서 플랜을 짜서 중앙정부에 올리면은 중앙정부가 검토한 다음에 예산하고 인력하고 모든 것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로 이제 전환된 계기가 99년 1월에 산업발전법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벤처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8년 말에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벤처산업 발전법 요거는 균형발전이라기보다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강화하고 게다가 IT나 BT나 하는 이렇게 지식 기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하나의 지원 장치였죠. 지원 장치였는데 이게 하나는 지역산업발전법은 균형발전 전략에 치우쳤다면 벤처산업지원법은 지금과 같은 수도권 비대화에 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법률 성격이 좀 이완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한 게 그 당시에 1998년, 99년, 2000년 그런 시기죠. 아무튼 이러한 두 법률을 가지고 그때 국민의 정부는 2년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2000년 8월경에 IMF 졸업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당히 그때 그 아주 긴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들을 제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기대 효과가 그때 당시는 좀 진단을 해가지고 분석은 한 적이 없지만 제 나름으로는 엄청난 결실을 그때 빨리 거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 법률에 의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뭐 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그 IT 중심의 기술 진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기에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IT 기술 진보가 상상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2003년에 참여정부가 들었었는데 참여정부가 한 게 이제 IT가 그때 당시에 다 경험을 했었지만 뭐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500억을 벌어들였다 뭐 서울대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뭐 장학금으로 학교에다 100억을 드리고 막 그래서 넣었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그때 그게 뭐냐면 바로 IT 기술이죠. IT 기술인데 그 IT 기술들이 전부 다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런 데 싹 터가지고 어디로 집중하냐면 전부 다 대란도로 다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불과 한 2, 3년 동안에 그 법률에 지원받아가지고 기술을 만화를 시킨 그 기술들은 전부 다 대란로 서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러한 현상들을 2008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만 그 MIT 교수가 어느 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첨단 기술들은 밸리에서 싹 터가지고 맨하탄 같은 다운타운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도권 집중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 우리 이건재 교수님 발표하신 그거는 산업화 시기에서는 상당한 그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지식 기반 사회는 이거 우리가 분석을 계량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식 기반 사회가
그러니까 2000년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분초를 다투고 계속 심하게 발전을 해가고 있다지. 그래서 그 국민의 정부에서 맨 밑에 보면은 요 민영화하고 분권하고 균형발전 이 3대 가지를 쭉 이렇게 참여정부에서 이제 도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 3가지도 상당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저도 그때 뭐 이제 연구원 생활 한 10년 했을 텐데 모르고 막 가가지고 설치고 된 것 같아요. 어디 막 중앙정부가 뭐 장관실이고 총리실도 하고 뭐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뭐 이랬어요. 뭐 이한동 총리가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기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이제 참여정부가 뭐 이런 3가지 크게 한 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게 이제 수도를 옮긴다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 3번째가 이제 이 지역별로 거점형의 기업도시를 만들자 이런 3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시는 여기 우리 많은 기업도시인데 이 기업도시 하면은 요 당정에 있는 삼성전자 또 원주에 있는 거 뭐 그 파주 또 파주에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인데 초기에 국가 균형 발전할 때 2003년에 아이디어 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재계 빅30 정도를 세무조사를 해버렸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무조사하면 안 끌릴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끌리는 쪽쪽 해가지고 너 잘못했는데 벌금을 물리고 어떻게 감옥에 갈래 아니면은 그 기업 본사를 광주로 옮기고 부산으로 옮기고 그 지방 거점에 가가지고 본사를 옮길래 그거 아이디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업 도시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지방에 있는 소도시마다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가 거기 간다는 말은 법인세가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에 있더라도 그 세금으로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 본사가 생산 공장 강주이고 창원이 있고 포항이 있고 뭐 울산 있지만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전부 다 서울만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 도시의 맨 처음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기업 도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보자 했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그냥 그 생산 공장 중심의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삼성전자는 당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도 초기에 이제 공공기관 여기 보면은 뒤에 어디 보면은 이 공공기관 수가 여기 나오네요.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 수가 409개였는데 수도권에는 346개가 있어요. 85%가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걸 지방으로 대폭 이전을 시켜보자 했는데 결국에 온 게 153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 193개는 아직도 서울에 있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공공기관을 완전히 지방으로 분산을 하는데 이 분산도 저는 이제 그랬죠. 아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2시간 이내에 옮기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 이남으로 해야 되고 좀 멀리 많이 옮겨야 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적게 좀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 잘못됐고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거리상으로 2시간보다 이격하지 못한 그게 한계였고 또 혁신도시 조성은 기간만 다 옮기지도 못했고 또 옮기더라도 아주 미적미적했고 또 기간만 옮겼어요. 혁신도시는 뭡니까? 기간 더하기 그 기간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혁신 시스템 그 표를 봤지 않습니까? 혁신 주체하고 혁신 기간하고 혁신 연계 요소들이 링크가 돼가 상호히 시너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나라의 혁신 도시는 혁신 기간만 가 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은 가족이 많이 옮겨왔느냐, 주체들이 이사를 다 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실제 혁신 도시의 가장 큰 맹점은 혁신 요소들은 한 개도 안 하겠다. 그게 제일 큰 한계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참여정부에서 해왔던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여정부가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5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 되면 한계였다.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기획 디자인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MB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오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지금은 균형발전 이야기하면 이 나쁜 놈이나 이 북한에서 왔는 이런 식이다. 이거 외계인처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시장주의 위주로 그 벤처산업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IT, BT, NT, CT 하는 고급 브레인 두뇌들은 전부 다 수도권 나오거든요. 폴 크루그만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식 두뇌들은 우리나라의 그 지식 두뇌들의 난방 한계선이 제가 우리 학교에도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판교라고 이야기, 판교. 대장동이 일어난 그것이 판교 아닙니다. 판교에 판교 1밸리, 2밸리에서 불과 5km 밑에가 대장동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지식인들이 내려오려고 하는지 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불균형은 지식 중심으로 올며 가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분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혁신도시나 이렇게 국가균형 발전을 하는 한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주시 복합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계,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시간 이내로 분산 효과가 적고 국회 견제 기간 없고 접근성이 아주 낮고 밤낮이 완전히 미국 맨하탄에 가가지고 낮에 가면 바삭바삭한데 밤에 가면 완전히 그냥 적막한 한 사람 완전히 쓰레기만 날리는 그런 도시처럼 우리 혁신도시 세종시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산업구조, 왜곡된 산업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 요 맨 밑에 두 라인 이게 거의 다 이제 혁신 요소들이 세종시로 와줘야 되고 혁신도시로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여기 이제 한계. 이제 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소재 중대기업 본사가 지역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결국 절름발이 기업도시가 되거든요. 그 혁신도시 추진 단계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이건재 교수님 맨 처음에 그래프로 말씀하셨는데 이 인구 집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벌어져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수도권과 이제 2011년 조금 지나가서부터 이제 이 역현상이 들어갔죠. 2030년에는 이 KDI 자료입니다. KDI인데 계속 더 벌어진다. 수도권과 더 벌어진다. 서울, 경기, 인천만 북한입니다. 대전, 세종까지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날 가능성, 인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 게다가 이제 고령화되면은 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가 산업이나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무슨 조선업이 발전한다, 항공산업이 발전한다, 아니면은 포항에 제철소가 만든다 하면은 근로자들 해가지고 대량으로 막 옮겨가지고 이 근로자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지역에서는 인구 이동의 인구 이동을 할 만한 그러한 동기 같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구 이동의 유일한 그 동기는 지식 기반이 좀 집적화되고, 그러니까 핵심 요소들이 집적한 그런 곳에만 인구 이동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생산이나 제조, 이거는 전부 다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산업단지를 많이 한다 해서 인구가 집중한다, 인구가 이동한다. 절대 그런 넌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것도 이렇게 이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한 10가지 해놨는데, 혁신 주체 부재하고, 혁신도시가 나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를 광주 옆에다 했다면 훨씬 시간이 들어갈 건데, 그 섬처럼 고립된 허벌판에 해놓으니까,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만약에 광주 옆에, 나주 옆에 이 사이가 등 비더라도, 빨리 이 사이를 메꿔가지고 나주의 혁신도시가 이 거대한 이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이 평균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인구 이동의 동기 같은 그런 게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제일 혁신도시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있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주라는 도시 바로 옆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 그런데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주는 너무 미니 도시가 돼가지고 대도시와 연계국가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도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혁신 기관들이 와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거의 못하고 또 뭐 지역 산업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산업 구조를 변경한다, 뭐 바꾼다, 뭐 개조를 시킨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혁신 도시가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문헌중개에서 이제 RIS와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던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기업도시 조성 이런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는 행정주시, 뭡니까, 이 세종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시도 혁신기능은 없는 상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국가균형발전의 미완성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건재 교수님도 분권을 말씀하셨는데 균형, 그러니까 2003년에 균형을 할 때 저도 그 부산 그 신라대 초이수 교수하고 중앙에 회의해가 싸움을 했는데 균형이 먼저냐 분권이 먼저냐. 분권이 먼저다. 권한을 지역에 가지고 있어야만 무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균형만 하다 보니까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인사 권한, 그 다음에 재정 권한이 전부 다 중앙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균형이 안 된다. 그래서 분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균형 발전 추진에서 아까 10가지의 한계인데 이 한계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에 각 혁신 도시마다 혁신 요소, 혁신 팩터들을 지금 집중해야 된다. 혁신 팩터들을 가져와야만 수도권의 IT나 BT, MT, CT 등등 키 자매들 분들이 혁신 도시 주변으로 모여서 지역에서도 발화를 해가지고 지식 기반 사회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 도시도 그렇고 기업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게 균형 발전의 미완성이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은 미완성이고 수도권 뒤에 비대화만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성 전략은 뭐냐면은 당초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 적들 아주 찾아내가지고 너들 그 초기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자인해봐라. 이래 진짜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리트로스펙트 해고를 해가지고 옛날에 균형 발전 전략을 처음 생각해도 한번 끄집어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하다가 말았고 뭐가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한 것을 찾아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혁신도시 시즌2에 돼가지고 이제 공공기관 이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는데 아까 보니 193개가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103개를 가지고 혁신도시 시즌2를 논의해가지고 지방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각 기관별 딸려있는 디자인, 혁신 요소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부산에는 뭐가 있나요? 원자력 관련 게 있다면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그냥 연구 기능이라든가 벤처 할 수 있는 그런 거 모든 기능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원자력 관련 병원 하나하고 원자력 관련한 무슨 연구소 하나하고 달랑 2개만 와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혁신 요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좀 반강압적이지만 대기업 본사를 기업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방에서 크면은 본사가 지역에 생기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뭐가 제일 한계냐면은 금융 조달이 안 됩니다. 중견기업이 만약에 광주나 창원에 포항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중소기업일 때는 몇백억 자금을 지역은행에서 아니면 브랜치은행에서 이렇게 융통을 하지만 몇천억 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본점 아니면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기업 본사에서는 막 미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중견기업은 서울로 옮겨요, 본사를. 또 옮겨다 보면은 조립공장만 지역에 남고 법인세를 내는 본사는 서울에 다 가버리니까 수도권 계속 비대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도시를 할 때도 기업 정책도
그와 수반되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이제 균형과 불균형을 상시적으로 이제 해야지 단순히 인구나 뭐 산업이나 뭐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왜 그 일자리 뭐 일자리나 뭘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정강하나 이래가지고 막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지식 기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지식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억제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나쁜데 2010년, 11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아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하고 수도권 규제 억제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IT, BT, AT, CT 관련해가지고 지식 기반 업종 155개를 수도권에 다 허용을 해버리고 나머지 수도권에 허용이 안 되는 그걸 갖다 이제 그 막아놨던 게 다 허용해버리고 수도권에 그것은 허용했던 걸 막아놨어요. 막은 게 뭐냐면은 무슨 뭐 저 제철 산업 이런 그런 거는 수도권에 막거나 안 막거나 수도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식 업종은 전부 다 수도권을 다 오픈을 시켜놔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국가 전체의 파이는 컸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균형 불균형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제 세종시 기능 동화해야 되고 또 이 교육 문제, 교육기관 이것도 뭐 늘 나와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프랑스처럼 뭐 파리 1대학이 전국에 다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장 청량제 저것도 균형화 정도 실현될 때까지 지속이 바람직한데 이게 묘한 게 국회의원들까지 딜을 합니다. 딜. 뭐 지방에 너 조금 줄 테니까는 수도권에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막 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딜을 해가지고 싹 바꿔버리고 그랬어요. 이때까지 쭉 해왔던 게 그러니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고 규제를 그냥 거의 제거해버리고 지방은 오히려 그걸 인해가지고 불균형 발전 규제가 돼버린 거죠. 수도권 주택정책 전면 재검토 저는 공급 계속 늘린다 넌센스입니다. 균형을 하지 않으면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저거는 지금 재작년 말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0% 넘고 실질 주택 보급률은 10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40%, 안 가진 자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집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수도권 비대화의 이야기인데 이걸 지방 완화를 시키고 전부 다 분산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리모델링하고 고급화 전략을 해야지 주택 보급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0%가 되더라도 수도권 집값은 오르는데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옛날 전통 도시는 200년 300년 된 도심의 주택들도 허름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 30년 전에 있는 게 이거는 완전히 재개발 대상이지 고급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급화 해줘야 돼. 고급화 해줘야 되는데 새로 짓는 신생 아파트는 최고 인테리어 좋고 아주 스마트 홈 뭐 시스템을 해가지고 비싸게 받는데 옛날 지은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동달아 오르니까는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새 집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자꾸 만들어도 그러니까는 주택 보급률은 120%까지 되더라도 이게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리모델링하고 고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저는 그 5만 원권을 또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5만 원 때문에 주택 가격 문제가 상당히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 이거는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불균형 발전에 아주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균형 발전이라는 게 꼭 그 지역에 있는 촌놈 뭐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저는 자신을 좀 잘 못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분배를 주장하듯이 균형화된다면 모든 사람이 고루 잘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그나마도 낫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점이 나가야 되고 이 신수도권 그러니까 이 대전 세종까지도 신수도권으로 우리는 봅니다. 쭉 광주 전남이나 경남 뭐 이런 데 경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계속 비대해야 되는데 대학이 벚꽃 피는 순수도 망하듯이 불균형 발전 심화해가 못 사는 곳이 벚꽃 피는 순수대로 수도권부터 계속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시적인 균형과 불균형 이런 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무기한 전문가들이 늘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09년에 충남연구원에서 한중일 우리 경제쌍학 세미나 우리 학회 그다음에 2019년에도 우리 여기 또 충남연구원에서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이런 거 많이 이제 논의를 했는데 또 강조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균형 발전은 영원한 숙제인데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참 서럽습니다. 용산의 집 한 채가 고흥과 울산 남구의 1500세대와 맞는다는 용산이 아니고 저기 강남 내려오면은 한 3000세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참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뭐 죄 지었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가만히 앉아가 소득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하면 이게 나라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상입니다. 네, 그럴까요? 네. 순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제가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넘기지 마셔야 돼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지역 공동화, 또 뭐 지역 불균형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와가지고 오늘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같은 말씀 되겠지만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 지금 지역이 정말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생 우리 여러 인력이 지금 수도권으로 거의 가다 보니 이전에는 등급이 2, 3등급이었던 등급들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8, 9등급도 이제 지역 분기대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지식 기반 사회에서 더 불균형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 지역에는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얘가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돼서 발전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인력들이 또 마찬가지로 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다 가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힘을 써야 되냐,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권력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권력을 지역에다 이양을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건 대학의 네. 상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양성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이제 꽃나무를 다 잘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봉원 박사님. 제한된 시간이 5분. 저는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두 분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국가균형 발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지?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계속 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부분은 국가균형 발전을 왜 해야 되나.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부분의 원인과 해결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면서 국가균형 발전 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 부분, 집중화되고요. 그 원인이 뭐지? 결국은 정책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은
어느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 이런 농담을 좀 했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일기 신도시 개발하고 하면서 수도권에 아파트 자꾸 건설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수도권에다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전적으로 전체 다 지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이주해서 나머지 공간은 그냥 생태계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입장의 농담도 좀 있었어요. 또 국가균형 발전하면 수도권에서는 또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경기도 일을 좀 하면서 경기도는 한국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뻔 뜰 때 있거든요. 서울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 정책이 문제인지, 의지가 문제인지, 두 개로 이렇게 단축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나 원인이 있다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도 이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관여한 어떤 입장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한 4가지 키워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상향식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어 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얘기됐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연계협력이라는 부분이 얘기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분 다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조금 살펴볼 수도 있겠군요. 이거는 정부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것은 진짜 과감한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학회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분 모두 아주 방대한 자료 그래서 분량도 상당하고요. 내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혹시 학회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두 번째 제안 부분은 올해 이제 대선이 있으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를 학회 차원에서 좀 제안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봉 목사님께서 서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추진해온 균형 발전을 의지해 이것들이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나주몽 교수님.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송구영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경험, 국가정책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굉장히 경험에 입각해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근일 교수님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실제 개량적인 관점 속에서 지방에 있어서의 분권이 실적으로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는 국가의 성장의 그런 부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도시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런 논리가 조금 더 정량적인 부분 속에서 이런 메가시티 추진하는 이론적인 근거로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지금 오늘 그 주된 주제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결국은 지역 격차거든요. 지역 격차가 이제 원인인데 지역 격차 원인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쭉 리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이제 국가에 의해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격차가 이제 발생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식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두되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그 내생적 성장의 그런 관점 속에서 발전하는 그런 경로 속에서 굉장히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9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국가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90년대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국가는 이 균형 지역 격차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정책을 하고 지금까지도 미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정책의 노력의 일환이지 않는가 싶은데 결국은 왜 이런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격차가 아까 과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장 힘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미 이제 기업과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지역 격차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완이라고 했던 것이 정책으로 그걸 한번 막아보려고 했지만 시장 힘을 정책의 어떤 정책이라고는 재정투자잖아요. 이 재정투자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 부분들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최근에는 과거에는 MB정부 때는 국가에서 그런 그 광역정책을 통해가지고 뭔가 산업을 특화를 일자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변혁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건 합당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방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있고 시장의 힘에 밀려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대안으로서의 메가시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가 뭐냐면 집적 경제입니다. 실은 집적 경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경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거기는 지방화 경제, 그다음에 도시화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포물러져서 이 부분이 결국 임계치 이상의 수요가 존재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큰 흐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MB정부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속에서는 이제는 국가만이 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렇게 이게 보정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나올 건 다 나왔잖아,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에 있어서의 의지, 아까도 있잖아요. 두 정권에서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런 의지를 통해서 그 정책을 고도화시키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시장 힘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 이근재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과 같은 어떤 거점이 되어지는 중추관리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직접의 경제를 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기업은 여기에 수요가 있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 부분들 시장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죠. 이 부분들 속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이런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이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미래산업이랄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 거죠.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형 일자리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근본의 본질을 보면 자동차 산업이 지방에 투자할 일은 없는 거죠. 경제, 시장의 힘에 의하면.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의 지역 미래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약간 이제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저는 광역 단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종시도 여기 보면 균투계계가 있어요. 제주 특별시도 균투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균투계계의 관점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송구영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그러니까 절실하다라고 이제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에 있어서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것만 갖고는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들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보완하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치밀한 정책적인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에서 제일 많이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 차례군요. 우리 오 교수님. 신선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김일태 차장님께서 리뷰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 이근주 교수님 정말 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모형을 추정해가지고 이 결과를 아주 앞쪽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학회지에 좀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인가요? 거기서도 또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학회 큰 도움이 됐는데 아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리뷰를 할 수 있는 다 하나인 것 같고 우선 이제 질문 그럼 두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가 이제 사실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어떤 거점 도시로서의 광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또 어떤 생각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건데 표 2에 보면 2000년에서 2010년도하고 2000년에서 2017년도 두 가지 구분해서 분석을 하셨어요. 차이가 왜 그렇게 2000년에서 2010년으로 해서 모형을 추정을 하고 2000년에서 2017년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거가 있는지 워낙 큰 자료를 많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표에 대한 모형에 대한 이름 붙이는 것들이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계시면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송 박사님 지금 정말 용산역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게 요즘 이제 넘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위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중위수 주택을 살 때 몇 년이 걸리나. 우리나라 서울이 10도 안 그만큼 심각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서울금이 인천을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의 의미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사실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정말 저는 미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수도권에 살면서 제가 일산 신도시에서 개발 과정부터 다 참여를 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일산 신도시가 90년도 아니 89년 말 기준으로 23만 8천 명이었는데 10년 만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특례시가 됐는데 저기가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광역시에 맞닿을 정도의 지금 예산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재산세예요.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시설하고 확충하고 해가지고 점점 지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격차가 계속 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그런 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골선이 발표한 데 중에서 우리 근투계계가 지금 한 20조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전부 다 각 부서의 예산이지 이게 국가균형발전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심사를 하면서 보면 1년에 한 400억을 줘요, 행자부에서. 다 자기네들이 딱 키에 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근투계계도 지방에 다 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 자기네들 붙잡고 그래야 바텀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업발전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올라오면 그걸 뿌려줘야 20조를 뿌려줘야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주관하니까 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 전임 직장에 있을 때 보면 이 국회가 아주 큰 장애물. 그래서 모든 사장 그다음에 본부장 것들이 이 상임위에 가서 다 붙어 있어요. 1년에 한 진짜 반 이상 거기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종 의사당이 꼭 내려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사기 정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세 번째 신도시인데 이것도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가 지금 수도권 집중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신도시 개발이에요. 2기, 3기. 그래서 인구가 느는데 서울은 거의 안 늘지만 경기도가 계속 느는 이유가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개발 촉진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본은 30년 전에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모법이 일본에서 제가 그 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지금 여야에서도 얘기하는데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용적률이 도시 평균 170에서 234인데 똑같이 지금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구 수가 그때만 해도 평균 한 3.4명이었다. 가구당 인원수가 3.4라면 지금 2.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비싼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참다 지금 대형 주택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으로 해서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이거를 재건축 위주로 가고 지금 LH에서 신도시 개발은 그 법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MB 정권 때부터 송 박사님 말씀하신데 2007년부터인가 주택공급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장청량리에서 2기, 3기 신도시 안에 IT라든가 BT라든가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갖다 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수도권 청량리의 규제를 받긴 받는데 신도시를 하게 되면 그걸 다 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판교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도시 지금 계속 지금 집중이 되고 오히려 수도권이 지금 집중되고 그러니까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지금 저는 정책의 실패도 또 의지도 없지만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원인도 계속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균투계계를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계속 잡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플러스 국회, 그 다음에 수도권 신도시는 이게 그만두고 재건축 위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총량기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산업용기, 우리 장상지구 우리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한 4만 5천 평이 돼요. 그쪽으로 다 가지 밑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딱 1분 남는다. 제가 이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두 분한테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 3시간 넘어가고. 원장님이 좀 원장님 말씀 내가 말씀을 쓰셔가지고 그 시간 동안 좀. 아니, 저는 일부만 이야기하려면, 두 분들을 들으면서, 발칸티어 이야기를 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아까 중앙집권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유럽을 이제 예를 드셨어요. 유럽. 근데 유럽은 전부 도시국가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 하나하나가 국가의 어떤 교정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400~50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옛날에 영주들은. 소멸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500년 동안 중앙집권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기에 있어서는 문화나 모든 것들이 중앙집권적인 적.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소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옛날같이 그렇게 했으면 도시국가 형태로 했으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국가가 망하니까. 근데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멸될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균형의 개념을 저는 한 400~5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잠시 좀 해봤어요. 그냥 왜냐하면 뭐 아까 집값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한 평당 저기가 일본의 3배예요. 그리고 우리 걸 팔면 일본을 살 수 있어요, 일본은 또. 근데 우리 남한이 저기가 일본 열도의 26%밖에 안 돼요. 90년대에는 일본이 도쿄를 팔면 미국을 샀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어떤 흐름이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언뜻 궁금증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말씀이 있으시면 딱 1분만 한번 하시고 또 1분 하셔주세요. 예. 여기 말씀은 너무 많은데 1분 안에 말을 하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면 그 말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보은 박사님 말씀하신 그 중에 균형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균형 처음에 할 때 2000년 초반에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제조업 제품이 수출을 많이 해요. 수출 중심 국가니까. 근데 수출품 단가에 이 소득권 비대화에 의한 트랜잭션 거래 비용, 복잡 비용, 그 반영률이 19%가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7~8년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국가기관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 27%인가 뭐 넘었어. 계속 수도권 비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경제적인 용어로 비용 상승 압박으로 국제 경쟁력이 미약해진다는 그런 게 그냥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우리 나주문 교수님 지방 거점 도시가 비대해지면 기업 투자 활성화된다. 그게 그래요. 이 산업화 중심 사회 때는 가능한데 지식 기반 사회는 지역이 상당히 비대화되더라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몰려들지 않는 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을 키우지 않는 한 사람이 없는 기술도 개발되지 않고, 기술이 없는 기업도 존립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업 유치가 안 되겠죠. 우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균특회계, 그거는 이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실제 그 각 부처별로
지역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교수님도 다 우리 같이 하는데 농산어촌 사업들,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뭐 노인 일자리, 무슨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 국토부의 도시재생 문제, 그리고 뭐 여가부의 무슨 여성 뭐 일자리 그런 데가 자기들이 예산을 지역에 뿌려주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요. 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사업도 부실하고 1번, 2번 감사 기능도 제대로 못 받아. 되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쓰고 있어요. 그 예산을 지방정부에다 전부 다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 집행력 중에 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예산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2대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3대7, 4대6까지도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런 분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경 교수님 말씀에 지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아주 재미있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경제 성장, 도시 규모의 문제, 이러한 우리 학회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런 계속해서 이야기가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내년 우리 김명 교수님 그래서 오늘 충청도만 이렇게 되겠는데 내년에는 뭐 경남도 가시고 광주도 가시고 예, 그러시죠. 그래서 시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올해죠? 내년이 아니고. 올해.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 제 1세션은 두 분 발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였습니다. 서로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